보조기억 장치에서 파티션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라고 아까 제가 질문했었는데 이게 궁금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사실은요. 파티션이라는 건 뭐예요? 파티션이라고 하는 것은 칸막이죠. 칸막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를 별도로 분리해서 작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분리하는 건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 파티션을 우리가 어떻게 작업할 거냐 하는 건데요. 윈도우 XP에서는 윈도우를 설치할 때만 파티션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치 후에는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를 나누고 싶은데 처음에 윈도우 XP를 설치할 때 물어봐요. 파티션을 통으로 쓰겠습니까? 나눠서 쓰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고급 설정에 들어가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누겠다라고 하면 그때 한번 나눌 수가 있고요. 윈도우가 설치된 이후에는 절대로 못 건드려요. 그런데 이제 윈도우 7 이후부터는 윈도우 설치 이후에도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됩니다. 내 컴퓨터를 일단 와보세요. 내 컴퓨터에 오시면은 이렇게 C 드라이브 뭐 무슨 드라이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는 하드를 두 개를 달아놓은 건지 하드가 두 개인지 아니면 하드가 하나인데 이걸 둘로 나눈 건지 모르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서 가시냐면은요, 이 컴퓨터에 가셔서 오른쪽 누르고 관리, 바탕화면에 가셔도 있어요. 여기도 컴퓨터가 있고요. 관리, 또는 바탕화면에 가서 내 컴퓨터에 가서 관리 이렇게 들어오시면 컴퓨터 관리 창이 하나 뜨는데 이때 디스크 관리라는 곳으로 오시면 돼요. 디스크 관리. 그럼 여기에 파티션이 나타나는 게 나와요. 디스크 0번에 이거는 물리적 디스크를 말하는 겁니다. 얘는 논리적 디스크를 말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 C 드라이브, 뭐 D 드라이브가 어떻게 돼 있어요? 두 가지가 붙어 있죠. 얘는 하나의 방에 집이 한 채인데 투룸이에요. 투룸. 원룸이 아니라. 얘는 원룸이죠. 집이 한 채인데 방도 하나예요. 그렇죠. 이걸 원룸이라고 하고 이건 투룸이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뭐냐면 사용자가 사용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거는. 이 삼성전자에서 윈도우를 설치해 주잖아요. 이제 그 작업이 들어간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또는 이제 이 안에 시스템을 관리하는 영역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못 건드려요.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얘하고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까 앞에 우리 선생님 질문이 뭐였냐면은 파티션을 나눠서 쓰긴 쓰는데 C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 D 드라이브, 이 오른쪽에 있는 얘를 같이 좀 연결해 주면 안 되느냐. 즉 안방이 좁으니까 안방을 좀 늘리면 안 되느냐. 건너방을 줄여서라도,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참 어려워요 그게. 그러려면 얘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 왼쪽 말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볼륨을 삭제하셔야 돼요. 볼륨을 삭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 있는 데이터가 다 소실됩니다. 포맷이 아니라 삭제하는 거예요. 즉 건너방에 있는 방을 비우는 거예요. 그래야 안방을 확장하든 할 거 아닙니까? 건너방 살고 있는데 공사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건너방에 사는 사람 보고 잠깐 좀 나가주세요. 밖에 텐트 치고 살든지 나가주세요 라고 해야죠. 그러면 우리 요거를 없애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다른 외장 하드나 이런 곳에 옮겨놔야 되겠죠.
옮겨놓고 나서 볼륨을 삭제, 여기서 삭제하면 또 안 되겠죠. 그렇죠? 삭제를 하면 얘가 그냥 비워버려요. 아무것도 빈 터가 되는 거예요. 이때 C 드라이브에 가서 볼륨 확장을 해요. 지금 확장을 못하죠. 오른쪽이 비어있는데 곳이 없으니까 확장은 못하지만 이제 오른쪽을 볼륨을 삭제하고 나면은 확장이 명령이 들어가요. 확장을 하면은 얼마만큼 확장할래? 그러면 다 확장하든지 반만 확장하든지 하겠죠. 오른쪽으로 늘어날 거 아닙니까? 늘어난 만큼 이제 C 안방이 늘어나는 거죠. 커지는 거죠. 예? 예, 여기서 확장 명령을 걸면은요. 축소 명령을 걸면 확장 명령을 걸든지 하면은 얼마만큼 확장할래, 얼마만큼 축소할래 하고 보여주거든요. 포맷도 자료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가 뭐지? 포맷은 집터가 있는 거고요. 볼륨을 삭제해버리면 집터가 사라지는 거예요. 집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점점 해서 여기 옛날에 집터였습니다 라고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티션을 삭제하는 거하고 포맷하는 거하고는 원칙적으로 달라요. 파티션을 삭제해버리면 아예 그 집이 사라지는 거예요. 포맷을 하면 집은 그대로 있는데 살림살이를 없애는 거고요. 그럼 반대로 역으로 한다면 D 드라이브에 있는 공간을 다시 이쪽으로 올려면 C 드라이브에 있는 공간을 다 비워서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 오른쪽에 있는 거를 만약에 볼륨을 축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축소하면 줄어들겠죠. 그러면 줄어든 거 공간만큼 남은 공간을 이 C 드라이브가 확장해서 쓰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림을 그려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림을 참 못 그리는데 그래도 한번 오늘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이렇게 이제 C 드라이브, 여기가 이제 C 드라이브고 여기가 D 드라이브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공간이 얼마만큼 있고 공간이 있는데 C가 이제 부족한 거라. 그럼 이제 D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쪼개야죠. D를 쪼개야 되는데 쪼갤 때 문제가 뭐냐면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남느냐 반대로 얘가 남느냐 이거예요. 안방을 늘리려고 봤는데 건너방이 공간이 큰 거라 그러니까 건너방에 있는 사람 보고 잠깐 나가세요 라고 해놓고 건너방을 이제 축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안방 쪽으로 공간이 늘어나면 여기가 이제 만약에 비어지면은 얘를 확장하면 돼요. 근데 거꾸로 여기가 공간이 생겼어요. 여기가 공간이 생긴 거야. 그럼 얘가 확장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이건 안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볼륨을 축소하면 여기 잠깐 보세요. 얘를 볼륨을 축소하면 C 드라이브 오른쪽이 축소됩니다. C 드라이브 왼쪽이 축소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역으로 얘를 볼륨을 축소하면은 얘의 왼쪽이 축소가 되면 C를 그만큼 늘리면 돼요. 옆으로요. 근데 얘를 축소를 걸면 오른쪽이 축소가 돼요. 그러면 C가 일로 확장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천상 얘를 완전히 삭제해버려야 돼. 볼륨을 삭제. 볼륨이라는 말은 뭐냐면 덩어리를 볼륨이라 그래요. 디스크 하나. 옛날에 그 마그네틱 테이프 이런 거 있죠. 플로피 디스크. 이런 통째 덩어리 하나를 볼륨이라고 하는데 덩어리를 볼륨을 삭제해버리면 이제 얘가 통째로 비워버렸잖아요. 비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C를 확장하면 되죠. 확장하면 이제 C가 이 D만큼 그대로 다 쓰는 거죠. 쓰고 나서 이 뒷부분을 볼륨을 축소하면 뒤가 좀 남겠죠. 다시 역으로.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얘를 통으로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통으로 삭제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여기 점점점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이렇게 된 거. 이제 C가 완전히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그렇죠. 그럼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였는데 D 드라이브를 없앴으니까 통으로 C를 쓰는 거죠. 그리고 얘를 볼륨을 축소를 하는 거예요. 요만큼. 그럼 얘가 이제 다시 뒤로 다시 재작업을 하면 D가 되겠죠. 이 그림상으로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실제로 해보시려고 그러면 무던히도 해봤어요. 얘를 볼륨을 축소를 걸면은 문제가 얘 오른쪽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왼쪽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왼쪽이 줄어들어야 C가 쓰는데 얘를 제가 만약에 만만큼 쓰겠다라고 하면 왼쪽 C하고 가까운 쪽이 줄어들면 C가 늘어나는데 이 오른쪽이 남아돈다는 거죠. 그러니까 C가 저 끝에 있는 방을 끈에 연결해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무던히도 해봤어요. 안 돼요. 그래서 방법은 얘를 통째로 삭제를 해버리고 완전히 확장시켜 놓고 나서 다시 C 드라이브를 축소 명령을 걸어서 뒷부분을 남겨 써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여쭤보니까는 128기가 정도 데이터가 SSD를 사용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얘는 파티션 나누지 마세요. 이미 나눠져 있는 경우라면 아까 그랬잖아요. 외장 하드를 사가지고 D 드라이브에 있는 거를 다 넘겨 놓으시고요. 볼륨을 삭제해 버리시고 확장해서 쓰셔야 돼요. 256기가 같은 경우에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나눌 의미가 있는데요. 128기가를 파티션을 나누면 64가 되잖아요. 64기가 같은 경우에는요. 윈도우 깔고 나면 한 10기가 들어가요. 거기다 아래 한글 깔고 못 깔잖아요. 이제 오피스 깔잖아요. 그럼 달랑달랑해요. 솔직히 불안해요. 근데 보조 기억 장치가 공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컴퓨터가 작동이 됩니다. 여러분 김장 해보셨잖아요. 김장할 때 작업 공간이 커야 좋잖아요. 막 김장을 버무리는데 김장통에다가 이 김치통에다가 직접 버무리려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장판 같은 거 펴놓고 작업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작업한 후에 그거를 김치 그릇에 통에다 담아 놓지 않습니까? 공간은 커야 돼요. 여유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의 여유 공간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강의실 컴퓨터가 아까 보니까는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60기가 중에서 10기가 남았거든요. 6기가만 남으면 10%가 이제 달랑달랑한 거잖아요. 지금은 돌아가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다운로드 폴더에도 뭐도 들어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건 뭐 껐다 키면 지워지겠지만은 여기에 또 뭐 바탕화면도 없고요. 뭐 그 다음에 문서 이런 동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C 드라이브에 보관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컴퓨터를 관리하는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공간을 많이 활용하셔야 돼요. 얘들은 아이콘들이에요. 아이콘들이기 때문에 공간 차지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래픽 작업 같은 거나 저도 이제 어느 에서 뭐 프로젝트를 맡아달라고 하면 제가 업무를 하는데 그때 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뭐 어디 외장 하드 담기 불편하거든요. 가장 빠른 게 C 드라이브예요. 윈도우가 설치된 드라이브가 가장 빨라요. 아무리 보조 기억 장치가 성능이 좋아도 C 드라이브만큼 자기가 사용하는 그 드라이브가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바탕화면에다가 막 저장을 하고 작업을 해요. 버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가 끝나면 얘들을 잘라내기 해서 뭐 외장 하드든 어디든 따로따로 잘 보관해 둬야죠. 그런 용도로 바탕화면을 쓰는 거예요. 근데 수업 시간에 뭔가 담아놔 여기다 보관해 저기다 보관해 그러면 바탕화면에 막 온갖 정신없이 뭐가 많이 담아 있겠거든요. 지저분하죠. 첫째는 지저분하다. 둘째는 컴퓨터가 느려진다. 여러분 싱크대 가서 설거지 하려고 하는데 싱크대가 막 뭐가 많이 쌓여 있어. 일하기 더디실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깔끔하게 관리하셔야 돼요. 깔끔하게. 간혹 그런 경우 하죠. 우리가 자동차 트렁크 열어보면 골프 클럽을 잔뜩 뭐 몇 개씩 담아 놓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골프를 좋아하시나 봐요. 자주 가세요. 또 1년에 한두 번 간대. 그럼 그걸 왜 트렁크에다 담아두냐고. 창고에다 갖다 놔야지. 그렇잖아. 1년에 한두 번 골프장 갈 거라면 걔는 창고에다 갖다 놓고 골프장 갈 때만 골프 클럽을 담아놔야지. 그것 때문에 몰라. 전시용인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다른 짐을 못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트렁크를 열어보면 깨끗해요.
이제 여행 갈 때는 짐 갖다 놓고, 여행 갔다 오면 짐 치워 놓고. 그게 트렁크 활용법이잖아요. 트렁크 많이 무거운 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기름값만 올라가잖아. 그렇죠. 그런 거예요. 여기도 똑같. 예? 폴더를 만들든 안 만들든 간에 바탕화면은 뭐를 그렇다고 해서 시속 100km 가던 차가 여기 짐이 있다고 해서 시속 5km 떨어지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빨라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아이콘도요, 시작 버튼 누르면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콘도 여기다 꺼내놓는 건 아니에요. 이 컴퓨터도요, 여기 있어요. 컴퓨터 여기도 있죠. 그런데 클릭하기가 싫은 거예요, 한번. 그러니까 바탕화면에 다 꺼내놓고 쓰는 거지. 그러니까 바탕화면에 없으면 마음이 조급해져. 바탕화면에 아래 한글 아이콘이 없으면, 바탕화면에 엑셀 아이콘이 없으면 엑셀이 안 깔린 줄 알고 한글이 안 깔린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다 있어요. 여기에. 다 있잖아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실행하는 순간 여기 나타나잖아요. 그게 컴퓨터 사용법이에요. 본래 법률로 정해진 건 아니더라도 그렇게 사용하는 건데, 아주 옛날부터 바탕화면을 뭐를 아이콘을 꺼내놓고 사용하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습관대로 선생님도 강의를 하고 그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그렇게 따라서 배우고, 그러니까 집에 있는 컴퓨터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그게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안방에서 물 마시고 싶으면 주방에 가서, 거실에 가서 물 마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나가기 귀찮다? 그러니까 안방에다 정수기 갖다 놓고, 식탁에 가서 밥 먹기가 싫어? 그러면 안방에다가 주방 차려놓고. 그런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서로의 용도가 따로따로 있는 거니까 그대로 관리하시면 어렵지는 않아요. 습관이 무서운 거라서 그런 거지. 자, 일단은 여기서는, 그리고 일단은 파티션을 나누려면 얘를 쪼개가지고 확장은 불가능하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USB 메모리는요, 파티션을 못 나눕니다. USB 메모리는 파티션을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 기술로는 안 돼요. 공장에서 생산할 때 나눠서 가져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USB 메모리는 꽂아보면은요, 뭐 L 드라이브, M 드라이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꽂는 순간 그 안에 있는 뭐 백신 기능이나 어떤 뭐 보안 기능이 작동이 돼요. 그렇게 해줄게끔 하는 거는 저도 무던히도 연습해봤어요. 파티션을 어떻게 나눠볼까. 근데 파티션을 나누는 게 아니고요, 공장에서 생산할 때 쓰는 겁니다. 생산할 때 그렇게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 USB 메모리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Z 드라이브예요. 근데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가 아니라 C 드라이브, E 드라이브죠. DVD가 D 드라이브로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뭐 어떻게 쓰냐면요, DVD는 ODD라고 하거든요. ODD, 옵티컬 디스크 드라이브라 그래서 O 드라이브로 써요. 제가 집에서 쓰는 컴퓨터는 O 드라이브로 써요. 그리고 얘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로 얘는 D 드라이브로 바꿔놔야죠. 저는 이게 Z 마지막 숫자를 써가지고 Z 드라이브로 바꿔놨거든요. 본래는 C, D, E, F, G, H, I 순서대로 접속이 되는 건데 바꿀 수도 있어요. 바꾸는 방법 잠깐 알려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이 컴퓨터는 껐다 켜면 원위치가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기 이렇게 파티션이, 얘는 매체가 안 들어있죠. 얘는 매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다 오른쪽 누르시면 되는데 얘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앞에다 클릭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문자, 드라이브 문자 변경, 그리고 얘를 뭐로? O 드라이브로 바꾸세요.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지금부터 O 드라이브가 되는 거예요. O 드라이브가 됐어요. 됐죠? 됐죠? 이제? 그럼 얘는 C 다음에 D가 아니라 E로 돼 있으니까 여기 E 드라이브에 가서 드라이브 변경해가지고 얘를 D 드라이브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편리하게 이렇게 드라이브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사용하는 USB 메모리는 집에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영화 들어있는 거는요 M 드라이브로 들어가요. 영화가 들어있는 외장 하드를 딱 꽂으면요 M 드라이브로 나타나요. 무비의 줄임말로 제가 M 드라이브로 바꿔놨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업무 처리하는 이 USB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Z 드라이브로 이렇게 됐고요. 본래 드라이브 명칭은요 A부터 시작하는 건 아시죠? 예전에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가 A 드라이브, B 드라이브였었어요. 그리고 하드 디스크서부터가 이제 C 드라이브로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A, B를 안 쓰죠. A, B를 안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변경을 바꿔라 그러면 A 드라이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A 드라이브로. 그럼 드라이브 이름이 이제 A 드라이브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A 드라이브가 조금은 생소하죠. 생소해요. 예. 여기서 이제 O 드라이브로 뭐 얘도 어차피 껐다 키면 원위치가 되겠으니까 연습해보는 차원에서 이렇게 O 드라이브로 바꿔놓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가서 우리 뭐 하면 되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러분 밖에서 오른쪽 눌러서 포맷을 할 때 이 포맷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내 컴퓨터 상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포맷 명령을 걸었는데 포맷을 시켰더니 오류가 나요. 포맷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 장치 관리자, 디스크 관리자 창에 와서 여기서 포맷을 하면 100% 포맷이 됩니다. 근데 이제 포맷을 할 때 제가 주의사항 알려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요. 포맷을 할 때 파일 시스템을 뭐로 할 거냐? 뭐로 할 거냐? 파일 시스템 제가 설명드렸었죠? 안 드렸었나요? 파일 시스템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FAT 32가 있고요. NTFS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 새로 나오는 것 중에 보면 뭐 EXFAT인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 기존의 파일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파일 시스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거예요. FAT. FAT가 뭐냐 이거죠. FAT가 이게 파일 allocation table. 파일의 위치를 기억시키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내 컴퓨터에 들어가서 가보면 거기에 폴더들 파일들 다 보이죠. 이렇게 잠깐만 보세요. 여기 가면 폴더들 보이고 여기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또 파일들 폴더들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과연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했길래 이게 보일까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의 출석을 파악하려고 성함이 뭡니까? 일일이 물어봅니까? 아니죠. 출석부에 있잖아요. 출석부에 수강 신청을 하면 여기 담당 직원이 다 올려놓거든요. 그럼 이제 출석부를 보고 아무개님 제가 부르는 거예요. 그게 파일 시스템이에요. 그게 파일 시스템. 근데 이 파일 시스템이 처음에 16비트 방식이 나왔고 32비트 방식이 나왔거든요. 32비트 방식을 이용하니까 더 빨라졌다 이거죠. 그런데 더 빠르게 할 수는 없느냐. 그래서 새로 나온 게 뭐냐면 NT가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이다. 파일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NT가 뭐냐 이거죠. NT. 이거는 서버용 윈도우를 NT라 그래요. 서버용 윈도우. 우리가 사용하는 건 클라이언트용 윈도우입니다. 개인 사용자용 윈도우입니다. 여러분이 네이버에 접속을 하면 네이버는 윈도우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가면 네이버 컴퓨터가 몇 대일까요? 한 대는 아니겠죠? 구글이 아시아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25만 대 PC가 들어있어요. 서버가. 아시아권역 서비스 센터가 25만 대의 서버가 돌아가요. 그럼 그 25만 대가 어느 지역 담당을 해요. 컴퓨터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방송통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서버가 8대 정도 있다고 제가 학교에 들어가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8대에 어떻게 돼 있냐면 학생들의 어떤 자료를 담당하는 자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방송통신대학교 다니시는 분도 여러 계실 텐데 사이버 대학이니까 방송 강의를 내가 들어가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저도 동영상 수업을 어딘가 올려놓잖아요. 업로드 해놓잖아요. 그런 업로드를 관리하는 그런 데이터 서버가 몇 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신상 관리하는 서버가 또 있고요. 다 담당하는 업무가 있거든요. 근데 네이버도요. 네이버도 서버 센터에 컴퓨터가 제법 많아요. 25만 대씩 되지는 않겠지만은 거기도 몇천 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버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를 관리해주는 컴퓨터니까 약 한 1000명 정도의 사용자가 네이버에 접속을 해서 뭔가 질문하고 답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한 대가 1000명을 커버해줘야 돼요. 그러면 1000명이 동시에 질문하면 이 서버 한 대가 각자 다 결과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빨리 움직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서버들은 성능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윈도우가 처음에 등장할 때는 개인 사용자용 윈도우에만 나오다가 개인 사용자용 클라이언트용 윈도우만 쓰다가 MS사가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서버용 윈도우를 새로 만들자 그래서 윈도우즈 NT라는 걸 만들었어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윈도우 2000. 얘는 서버용입니다. 근데 윈도우즈 미라고 들어보셨죠? 밀레니엄 에디션. 걔는 클라이언트 윈도우예요. 일반 사용자용이에요. 윈도우 XP는 개인용이고요. 윈도우 2003은 서버용이에요. 윈도우 2008도 있습니다. 2007년에 나온 게 윈도우 7이고요. 2008년에 나온 2008은 서버용이에요. 그 서버들은 NT라는 용어를 이용해서 사용하는데 얘네들은 일반 사용자보다 더 성능이 빨라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새로 만든 NTFS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하드는요, 다 NTFS로만 포맷이 돼요. 다른 거로 포맷이 안 됩니다. 하드는 FAT 방식으로 포맷을 못 해요. 다 NTFS로 포맷을 합니다. 외장 하드든 간에. 근데 이제 이런 USB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NTFS로 포맷이 돼 있어요. 여기 써 있네. NTFS로 포맷 돼 있잖아요. 근데 어떤 USB 메모리는 FAT32로 포맷 돼 있고 그래요. 그럼 당연히 FAT32보다는 NTFS가 빨라요. EXFAT는 뭐냐면 대용량 그 USB 때문에 USB 메모리에 사용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드에는 사용되는 게 아니라 SSD는 하드에는 사용되는 게 아니라 USB 메모리에 사용하는 겁니다. NTFS가 가장 빨라요. 가장 빠른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USB 메모리를 NTFS로 포맷을 하면 빠른 건 좋은데 스마트폰이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는 제가 사용하는 아까 그 USB 메모리를 OTG 젠더에다 꽂아가지고 스마트폰에다 꽂으면 인식을 못한다는 얘기죠.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OTG용 USB 메모리 있잖아요. 한쪽에는 스마트폰 꽂고 한쪽에는 USB PC에다 꽂을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은 NTFS로 포맷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스마트폰에서 못 써요. 걔는 뭐로 해야 될까요? FAT32로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64기가 이상 되면 EXFAT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방식이 또 있더라고요. FAT32에서는 32 방식에서는 4GB 이상 4GB 이상의 데이터가 움직이지 않는다. 얘가 32기가짜리 USB 메모리인데 꽂아보면 아무것도 없겠죠. 근데 8기가짜리 동영상을 하나 저장하고 싶어요. 복사가 안 돼요. 4기가 넘어가면 복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천상 어떻게 됩니까? NTFS로 포맷을 해야 돼요. 근데 NTFS로 포맷을 하면 4테라까지 복사가 돼요. 하나의 파일이 4테라까지. 근데 스마트폰이 사용을 못하죠. 스마트폰이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점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살아나는 게 EXFAT 방식입니다. 얘는 대용량으로 포맷을 데이터가 4기가도 저장이 돼야 5기가, 10기가도 저장이 되고 스마트폰도 인식을 하고요. 근데 어차피 제가 사용하는 이 USB 메모리는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용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NTFS로 포맷을 쓰는 거고요. 그 나머지 USB 메모리들 중에는 스마트폰도 사용하려고 하는 것들은 FAT32로 포맷을 해서 쓰고 있는 거죠. 방식이 다 달라요. 자, 일단은 뭐 파티션을 정하고 하는 거는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있어요. 나도 모르게 깔린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지가 누군가 와서 깔아놓고 갔나? 그거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모르고 클릭하는 바람에 설치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제어판 가셔서요. 제어판 가셔서 프로그램 제어로 한번 프로그램 이제 삭제로 한번 가볼 겁니다. 제어판 가셔가지고 프로그램 제거로 가보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 설치된 목록이 뜰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항상 여러분 보시는 습관이 설치된 날짜를 내림차순으로 보시면 돼요. 설치된 날짜. 그러면 오늘이 10월 12일인데 어제 뭔가를 설치했나봐요. 10월 11일 날짜로 걸려있네요. 그렇죠. 알집도 있고요. 뭐 아도비 에어도 깔려있고 뭐 아크로벳 리더도 깔려있고 뭐 여러가지 깔려있어요. 스크래치도 깔려있고 뭐도 깔려있고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보시고 최근 날짜를 보시면 돼요. 최근 날짜. 그러면 아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27 액티브 X라고 써 있잖아요. 제 화면에는. 그럼 이게 뭔지를 아세요? 플래시 플레이어. 플래시로 작동되어 있는 거를 보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모르겠어. 그러면 이거를 인터넷상에 물어봐야지. 플래시 플레이어라고 써있는데 이 플래시 플레이어가 뭔지 아까 여기 보니까 플래시 플레이어 27 액티브엑스로 써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검색을 해봐야지. 플래시 플레이어가 뭔가 봤더니 다 아도비 이런 말이 나오네. 그럼 여기다 물어봐야지. 아 뭐예요? 물어봐야지. 이렇게 아도비 플래시 플레이어는 아도비 CSMG에서 인수 합병된 매크로미디어사가 만들었고 뭐 널리 쓰는 응용 소프트웨어래. 나쁜 건 아니네. 그러면 오케이 통과. 안랩 V3 이건 뭐야? 안철수 연구소라고 써있는데 안랩이라고 써있으니까 안철수 연구소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백신이구나. 알집은 뭐지? 궁금하면 물어봐야 돼요. 근데 모르면 넘어가. 모르면 넘어간단 말이야. 궁금한 게 아니라 모르면 넘어가. 이걸 왜 갖고 있으세요? 했더니 몰라서 갖고 있대. 내 몸에 암덩어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빨리 삭제해버려야지. 고장 날까봐 그런데. 고장 안 나요. 컴퓨터에다가 물 갖다 보면 고장 나도 얘 건드렸다고 해서 고장 나는 거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아래 한글 이거 한글 2010을 만약에 내가 삭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깔면 되지. 설치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못 깔아서 그런 거겠지. 고클린도 있네. 여기 고클린. 고클린은 뭐 설치하는 건 어렵진 않아요. 되게 쉬워요. 이따 뭐 보여드릴 테고 뭐 여러가지 다 있어요. 2015년 7월 1일날 작업한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건 뭐야? 토마토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만들었다는데 TMT 뷰어라고 있어요. 물어봐야지. 전 모르겠는데 이거 TMT 뷰어
TMT 뷰어 토마토 시스템 이거잖아요. 그렇죠. X 인터넷 솔루션은 엑스트림 어쩌고 돼 있고 이게 그건 아닌데? TMT 뭐 TMT란 말은 나온 것 같은데 그냥 봐선 모르겠는데 아까 다시 가서 작은 사이즈의 모듈 배포와 적은 메모리 사용으로 빠른 속도 보장, 동일 문서의 사용자 환경에 따른 다국어를 지원한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 도대체 이걸 써도 된다는 얘기인지 쓰지 말라는 얘기인지 TMT 뷰어 여기 있다 여기. 근데 이게 왜 있었을까? 전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예요. 이걸 왜 여기다 놓고 설치했었을까? 2015년 8월 10일 날? 그러면 삭제하면 돼. 삭제하면 고장나지 않나요? 다음에 필요하면 설치하라고 하겠지.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아래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들은요 설치 프로그램 따로 있잖아요. 근데 금융 업무 들어가면 뭐 인터넷 뱅킹 같은 거 하려면 뭐 프로그램 설치하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삭제하세요. 대신에 다시 금융 업무 들어가면 그게 삭제가 됐으니까 다시 설치하라고 하겠지. 다 알려줘요. 그럼 다시 설치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프로그램이 삭제했을 경우에 컴퓨터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한컴 타자 연습을 삭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컴 타자 연습 못하지. 그럴 거 아닙니까? 요거 뭔지 아세요? 요거? INCA 인터넷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보안 프로그램들이에요. 금융 업무 할 때 사용하는 보안 프로그램들 있죠? 해킹 방지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얘를 삭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는 금융 업무 들어가면 얘가 안 깔려 있잖아. 삭제했으니까 다시 까세요. 그래 설치하라고. 그럼 설치하면 돼요. 11번가 사이트가 클릭을 조카가 쓰고 난 뒤부터 뭘 할 때마다 계속 자동으로 뜨더라고요. 11번가 뭐 설치하라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내 조카가 컴퓨터를 사용하고 난 뒤부터 어디 인터넷 들어가면 자동으로 막 11번가가 뜨는 거예요. 광고 같은 거요? 네, 근데 막 자동으로 그 광고가 아니라 그 넘어가기도 하고 11번가로. 근데 이거 제어판에서는 그걸 찾을 수가 없어 삭제를 못해서 복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전 상태로 복원하셨다 이거죠. 예. 그때서 다 지워진 상태가 됐거든요. 근데 그 11번가만 그렇게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게 무슨 광고를 할 때 자동으로 깔렸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말이 정답인데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알약, 알집 이런 거 사용하시죠. 알집은 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제가 한번 설치해 볼게요. 제 홈페이지도 가면 초기 화면에 여기 알툴즈라고 있어요. 알툴즈 넣어놨거든요. 그럼 가셔서 자 알집, 알씨 뭐를 하나 깔아볼까요? 알약은 뭐 굳이 깔 필요 없고 왜냐면 아까 안철수 연구소 백신이 있었잖아요. V3가 백신은 2개 깔면 안 좋아요. 메모리만 많이 잡아먹고 충돌할 수도 있으니까 알씨를 한번 설치해 볼게요. 알씨를 설치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이런 알집이나 알씨 같은 경우는요 이런 공공기관에서 교육기관에서는 설치하면 안 돼요. 개인은 설치할 수가 있지만 단체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여긴 교육적인 목적으로 보여드리고 삭제하면 괜찮지만 여기서 같이 사용하면 직원들이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직원들은요 돈을 주고 사서 써야 돼요. 이건 개인이 쓰는 겁니다. 개인이. 예. 자 동의합니다. 눌러볼게요.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자 스윙 브라우저 설치한대요. 이거 못 봤어요? 설치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스윙 브라우저도 같이 설치돼요. 자 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쇼핑 줌 이거 떴죠? 밑에 떴잖아요. 그냥 지정 모르고 빠른 설치 누르면 어떻게 되죠? 얘 다 깔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11번가가 뜨는 거예요. 11번가는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그러면 저거를 알집을 남겨놓고 줌이나 저런 거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워요. 지워요. 제어판에서 줌을 홈페이지로 세팅해 놓은 거니까는 홈을 인터넷 실행하면 네이버가 나오면 좋잖아요. 그럼 네이버에 가서 이제 바꿔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11번가만 그게 제어판 그러니까 11번가만
그 안에 보면 아이콘들이 있단 말이에요. 찾아보셔야 돼요. 아이콘 어떤 거? 자, 한번 볼게요. 체크하고 해제하고 그냥 사용자 지정으로 가보면은요. 보세요. 여기 뭘 동의하래요. 스윙 브라우저 설치하겠대. 근데 이 제목이 글자가 안 보여 눈에. 그냥 동의 눌러. 그럼 내가 동의했잖아요. 나도 모르게? 아니야, 내가 눌렀잖아. 그렇죠, 내가 눌렀잖아요. 그럼 얘는 좋다고 설치가 되는 거예요. 바탕화면 아이콘 만들겠네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니까 쇼핑 중 오케이 설치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 설치되는 거죠. 다 설치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만약에 11번가 광고창이 뜨는 게 제어판에 갔더니 11번가 광고창이라고 뜰까요? 아니에요. 다른 말로 떠요. 다른 말로 뜬단 말이에요. 여기 안 떠요. 다른 말로 나타나요. 근데 그 다른 말이 뭔지를 모르니까 설치된 날짜를 내림차순으로 보셔가지고 모르는 것들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일주일 전까지 이상이 없었어. 근데 일주일 지난 지금 시점에 보니까 막 광고창들이 뜬단 말이야. 그럼 여기인가 어딘가 있다란 얘기예요. 어딘가 있다란 얘기예요. 그 일주일 기간을 잡아봐야지. 찾아봐야지. 얘인지 쟤인지 찾아봐야지. 분명히 여긴가 불씨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잘 몰라서 못 찾아가지고 그런 거지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 여기에 안 나타나는 애들도 있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고클린으로 찾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안 나타나게 하는 놈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애들이 아니라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이 적어요, 인원수가.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 잘하는 몇몇 사람들이 수작을 부리는 거죠. 정상적으로 올려놓으면은 이거 나 필요 없어 삭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지 저건지 모르게 교묘하게 깔아놔야 상대편이 이거 뭐지? 주춤하게끔. 자,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제 자료실에 PC 정비 자료실이 있어요. PC 정비 자료실 가보시면은 여기 요런 거 있네요. 악성 코드 제거하기, 광고 팝업 삭제하기 이런 거 있어요. 삭제 방법 요런 거 있어요. 공지사항에 올려놓은 거 있어요. 악성 코드 제거하기 눌러보면은요. 악성 코드가 설치되는 경로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네이버에 가면 내가 궁금한 거 있을 때 뭐를 설치하죠. 네이버에 가서 뭐 프로그램 같은 거 무료로 설치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래한 거는 네이버에 없어요. 그건 돈 주고 사서 쓰는 프로그램이니까. 근데 코덱 같은 거 있잖아요. 코덱. 이 코덱을 만약에 설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네이버에 가서 코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코덱은 이제 동영상을 재생할 때 압축을 풀어주는 기능이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탁 코덱, 뭐 통합 코덱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이런 코덱을 제가 설치하려고 그래요. 다운로드 눌러야 되겠죠? 확인 후 다운로드. 그럼 뭐라고 하냐면 뭔가를 설치하래요. 설치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이버에서도 다운로더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만이 다운로드가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도 다운로드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크롬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그냥 다운로드가 되는 거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접속하시면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럼 다운로드가 됐으니까 한번 클릭해서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이 스탁 코덱을 제가 한번 설치해 볼게요. 지금 다운로드 받는 중인데 1분 후에 열린다고 하니까는요. 되게 느려요. 지금 다운로드 속도가 되게 느리네요.
30메가밖에 안 되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리면 예. 혹시 여러분들 영화 다운로드 많이 하세요?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영화 다운로드를 저렴한 비용으로 하기도 해요. 그게 합법이다 불법이다라는 말도 많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가면 영화 다운로드 받는데 10,000원짜리도 있고 4,000원짜리도 있고 뭐 무료로 받는 것도 있고 그래요. 네이버는 보편적으로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사이트들 가면 뭐 영화 한 편에 500원 300원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합법이다 불법이다를 떠나서 나는 비용을 내고 했으니까 일단 마음의 안정은 있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걔네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많이 사용하는 데가 이제 미투디스크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미투디스크. 예, 이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는 스타 코덱이었고요. 코덱을 먼저 한번 설치해 볼게요. 자, 코덱을 설치하면은 다음 누르겠죠. 동의합니다 누르고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코덱 설치할 거니에요. 비디오 코덱도 설치할 거니에요. 오디오 코덱도 설치할 거니에요. 필터도 설치할 거니에요. 근데 얘는 뭐예요? 동영상 유틸도 할 거니에요. 광고로 제작 지원할 거니에요. 이거는 안 해야지. 근데 얘가 제일 밑에 있죠? 네. 얘가 제일 위에 있었으면 어떻게 돼? 해제했을 거란 말이야. 네. 그리고 이렇게 펼쳐진 것도 아니고 오므라진 것도 아니고 다 펼쳐놨잖아요. 소비자들은 모르잖아요. 야, 이게 뭐냐? LAV 필터가 뭐니? 아, 몰라. 설치해. 알았어. 다음. 그럼 뭐까지? 얘네까지 설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광고창이 어떻게 될까요? 빵긋 웃으면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도 돈을 벌지. 광고비를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설치는 멈출게요. 자, 아까 그 사이트로 한번 가볼게요. 미투디스크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 영화를 하나 받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교육적인 자료를 하나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곽영일 선생님이 외국인과 대화하기 이런 게 있네요. 그렇죠? 제가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450원 내고 받으면 돼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밑에 뭐라고 되냐면 뭐를 설치하래요. 설치 한번 해볼게요. 다운로더를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운로더. 자, 설치하라 그러면 설치하면 돼요. 자, 설치가 이제 되는데 어떻게 설치되느냐를 또 알아야 돼요. 여기 수동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설치를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영화를 다운로드 못 받아요. 근데 프로그램 몇 개 깔릴 것 같아요? 설치하는 순간 닫아야 되는데요. 닫으면 되고요. 자, 동의합니다. 시작 페이지 설정은 뺐죠? 굳이 인터넷 실행하면 미투디스크로 갈 필요 없잖아요. 네이버가 나오면 편하잖아요. 설치. 프로그램 하나 설치했어요? 그렇죠. 프로그램 하나 설치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어판에 가서 볼게요. 몇 개 깔렸나 볼게요. 미투디스크 하나 깔려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교육자료에 들어가서요. 운동선수의 몸을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자꾸만 뭐를 설치하라 그러는데 또 설치해 봐야 되겠네요. 예, 아까 설치한 것 같은데. 교육, 어학, 유아를 한번 봅시다. 왜냐면 제가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로그인하면 성인 정보들이 떠요. 성인으로 회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보기가 좀 민망해서 요거 한번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비싸네. 500원이에요. 용량은 작은데 500원 달래요. 유틸 한번 가볼까요? 유틸. 여기 보세요. 뭐 많아요. 얘는 얼마일까? 50원이래. 그렇죠. 자, 그럼 다운로드 한번 받아볼게요. 그냥 50원 투자해보는 연습이지 뭐. 자, 바탕화면에도 받아볼게요. 원래 바탕화면을 받으면 안 되는데 그냥 연습 사원에서 설치합니다. 그러면 뭔가를 이렇게 다운로드 받습니다. 지금. 다시 제어판에 가서요. 뭐가 설치됐나 좀 볼게요. 미티스크 하나만 좀 들어왔네요. 그렇죠? 원래 두 개가 설치되는 건데 하나만 나오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영화를 뭐 어떤 동영상을 어떤 자료들을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지 않습니까? 근데 받을 때 아까 제가 저 앞에다가 뭐라고 썼죠? 숙제라고 했던 거. 그게 뭐였죠? 그리드 시스템. 그리드. 이 그리드 시스템이 동반돼서 설치돼요. 이게 이제 문제라. 자, 여기 그리드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이 현재 없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그리드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볼게요. 여기 그리드 프로그램입니다. 얘를 이제 실행하면 돼요. 자, 여기에 혹시 뭐가 있는지 제거됐습니다. 걸렸네요. 뭐가 하나 걸렸잖아요. 제가 이걸 건드렸는데. 그렇죠. 그럼 아까 여기는 안 보였었는데, 여기는 안 나왔는데, 다시 제어판에 가서 한번 볼게요. 미투 디스크 하나만 걸려 있는데 분명히 얘가 뭘 물고 있죠. 네오 네트워크 테크놀로지 윈도우즈 서비스 프로그램도 설치하래요. 이게 제거하래요. 이게 설치된 거예요. 지금요. 아까 분명히 프로그램 하나만 설치했는데 미투 디스크 하나하고 얘하고 두 개가 깔린 거예요. 얘를 제거해야 돼요. 얘가 그리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드 프로그램. 얘를 제거했어요. 얘는 메모리 상주형이니까 얘를 항상 실행해 놓으시면 돼요. 여기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료실에 가시면은 여기에다가 제가 찾아봐 드릴게요. 그리드 그리드 딜리버리 제거 프로그램 여기 있네요. 그렇죠? 요거예요. 요거. 얘를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항상 실행해 놓으세요. 그리드라고 검색해 보시면 프로그램 자료실에 있어요. 예. 그리고 얘는 그냥 닫으시면 돼요. 종료하지 마시고 닫으세요. 그냥. 그럼 메모리 상주형이기 때문에 항상 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그리드 시스템만 제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전송 중에 있는데 얘를 제거를 했는데 미투디스크를 제거하면 어떻게 되죠? 이 다운로드가 안 되겠죠. 그렇죠? 중간에 닫을게요. 자, 닫기 눌러서요. 미투디스크 삭제할게요. 그럼 아까 보셨을 때 바탕화면에도 아이콘이 하나 깔려 있었는데 그건 제거가 되고요. 예. 얘는 뭐 그냥 삭제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고. 얘는 다운로드 되는 중이라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좀 이따 제가 닫으면 되니까 뭐 걱정은 없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동반돼서 설치되는 게 나도 모르게 설치가 돼요. 그러니까는 그 토렌토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온상이에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리드 딜리버리라고 아까 나왔었죠? 그리드 딜리버리. 이제 그리드 딜리버리, 줄여서 그리드라고 하는데, 이 그리드 딜리버리가 어떤 거냐 이거죠. 그리드 딜리버리. 쉽게 말하면 재능 기부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재능 기부를 요청해 왔어요. 어떤 재능 기부가 봤더니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를 24시간 계속 쓰는 건 아니잖아요. 전원을 켜놓고 나서 컴퓨터로 작업을 하다가 화장실을 다녀올 수도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잠깐 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또 컴퓨터가 놀고 있잖아요. 그 노는 시간에 서울시에서 요청한 어느 뭐 단체에서 요청한 어떤 프로젝트를 내가 해주는 거예요. 자원을 할당받는 거예요. 뭐 계산 작업이 필요할 때 그 계산 작업 일부가 내 컴퓨터에 와서 내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을 해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저쪽에 컴퓨터 한 대 갖고 작업하니까 너무 벅차니까는 한 10,000대 컴퓨터가 재능 기부를 해가지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지들이 알아서 내 걸 이용해서 작업을 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내 정보를 빼가는 건 아니고. 굉장히 좋은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화를 다운로드 받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영화 파일이 어디에 있죠? 내 컴퓨터에 남아있죠. 남아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전에 소리바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소리바다를 통해서 노래를 다운로드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돌아와요 부산항해라는 거를 검색을 해서 다운로드 받고 있어요. 그게 다 받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사용자가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검색을 했어요. 그럼 저도 갖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돌아와요 부산항해라는 노래를 다운로드 해가는 거예요. 또 저쪽에 다른 친구가 갖고 있는 노래도 다운로드 해가는 거예요. 퍼즐 맞듯이 다 빼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사람 컴퓨터에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겠죠. 본의 아니게 내가 갖고 있는 내 노래를 재능 기부해 준 셈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시스템이 엄청나게 느려진다. 원래 딜리버리라고 하는 그리드 딜리버리라면 그렇게 느려지지 않는데 내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빼가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네이버에 가서 뭐를 검색해야 되는데 잠깐 멈춰놓고 자기들이 필요한 거를 막 작업을 시킨단 말이에요. 컴퓨터가 느려져요. 근데 그런 시스템 딜리버리 이렇게 그리드 딜리버리들이 만연하게 움직여요. 영화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는요 100% 다 이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치한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얘를 이용하면 잠깐만요. 얘를 이용하면은 그리드 딜리버리가 작동되는 순간 여기서 창이 딱 떠요. 그리드 딜리버리 작동되고 있습니다. 정지. 그러면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재능 기부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안 좋은 역할을 안 하겠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거 누르면 제거됐습니다라는 얘기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눌렀을 때 그냥 제거됐습니다라는 말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영화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영화를 다운로드 받고 나서 얘를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뭔가 많이 깔려있는 프로그램들이 나타나요. 그럼 자동으로 제거가 돼줍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기존에 C드라이브에 깔려있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은 안 지워지고 그렇죠. 데이터를 지우는 게 아니라요. 걔네들이 깔아놓은 그리드 딜리버리 프로그램 같은 거를 깔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제어판에 가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 해준다 이거지. 클릭하는 순간.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인식하지는 않아요. 아까 소비자가 동의했잖아요. 동의했기 때문에 동의한 거에 대해서는 백신이 안 건드려요. 근데 동의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당한 거잖아. 그런 거는 아까 이 그리드 프로그램이 처리해 준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그 그리드 딜리버리 그리드 스위치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그리드 다운로드 받은 게 어디 있냐면은 아까 다운로드 폴더에 받았나요? 잠깐만요. 아까 어디다 받았지? 다시 받아볼까요? 클릭해가지고
폴더 열기. 아, 여기 있네요. 그렇죠? 여기 다운로드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시작 버튼 누르시면 모든 프로그램 폴더 있잖아요. 여기에 시작 프로그램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얘를 여기다가 끌고 갖다 대면 이렇게 마우스 띄시면 안 돼요. 그럼 시작 프로그램이라는 곳에 이렇게 열려요. 그 이제 마우스 딱 띄면 거기 복사가 돼 들어가요. 얘는 이동이 됐네요. 같은 C 드라이브라고. 원래는 시작 프로그램 폴더를 열어서 열기 눌러갖고 여기다가 얘를 저장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전원을 껐다 이제 컴퓨터를 킬 거 아닙니까? 그럼 자동으로 얘가 작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 프로그램이라는 폴더에 아까 그 프로그램을 복사해서 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전원이 켜지면 자동으로 실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백신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시작 프로그램 폴더에 있었어요. 아이콘이들이. 근데 이제 그거는 시스템에서 알아서 돌아가는 거고요. 저는요, 컴퓨터를 켜면 백신을 이거 크롬 브라우저를 쓰거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써요. 이 두 가지를 써요. 이건 로그아웃 해버릴게요. 이 크롬 브라우저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두 가지를 쓰는데 전원을 켜자마자 컴퓨터가 윈도우가 이제 켜지고 부팅이 되고 나면 그때 제가 얘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아이콘 있잖아, 아이콘. 이 아이콘을 아까 시작 프로그램 폴더에 넣어놨거든요. 그게 전원을 켜놓고 이제 샤워하고 집에 방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웹브라우저가 쫙 작동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전 컴퓨터를 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아래 한글하고 엑셀 작업을 해요. 항상 해요. 그러니까 엑셀하고 아래 한글 아이콘도 시작 프로그램 폴더에 넣어놨어요. 그럼 전원을 켜면 어떻게 될까요? 웹브라우저 작동되고 아래 한글 실행되고 엑셀 작동되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만든 게 뭐다? 시작 프로그램 폴더예요. 여기 시작 프로그램 폴더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넣어놓으시면은 작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메모장 같은 거, 메모장으로 글을 써가지고 여기다가 넣어놔요. 여기 강사 선생님들한테 전달사항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메모장으로 선생님들 보세요 라고 메모장으로 작동을 시켜갖고 복사를 넣어놓으면은 컴퓨터 켤 때마다 메모장이 착 열릴 거 아닙니까? 전 이정민 훈장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라고 인사말을 이제 넣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컴퓨터를 켜는 선생님들마다 제 인사말이 항상 뜨겠죠. 메모장에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면 제가 삭제를 하면 되겠지. 그럼 그 다음엔 안 나타나겠지. 그렇게 사용하는 게 시작 프로그램 폴더예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기 누르셔가지고 꺼내서 여기다 복사해 놓으셔도 돼요. 즉 여기다가 아래 한글 아이콘을 여기는 아래 한글 아이콘을 복사해가지고 얘를 끌어다가 여기다 놓으셔도 되지. 이렇게 놓으시면은 여기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럼 전원을 킬 때마다 아래 한글이 자동으로 작동된다 이거지. 그렇게. 그다음 엑셀이 필요해? 그럼 엑셀 여기다 끌어놔 놓으면 어떻게 되죠? 엑셀 아이콘도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전원을 킬 때마다 엑셀이 작동되는 거예요.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컴퓨터를 우리 보통 사용자들이 자기 편한 대로 쓰는 거예요.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고 자기 쉬운 방법대로 내가 하던 대로 물에 물 탄 듯이 하던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습관을 안 바꾸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식을 고수하고 쓰는 거예요. 윈도우 7을 쓰고 윈도우 15를 바뀔 때는 윈도우 7보다 윈도우 10이 좋아졌으니까 좋은 기능을 찾아봐야 되는데 안 찾는 거죠. 티코에는 없는 벤츠만의 기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티코라는 자동차에는 없고 벤츠나 그랜저만에는 특별한 기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기능이 티코랑 똑같으면 뭐하러 벤츠 사겠어요? 티코 그냥 그대로 쓰겠지? 그런데 그 벤츠만의 기능 또는 그랜저만의 기능이 있을 거를 찾아가지고 확인해 보셔야 되잖아요. 자, 스마트폰을 바꿨어요. 최신 거로. 그럼 최신 스마트폰에 기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화면을 딱딱 2번 두들겼더니 창이 열리더라. 그리고 딱딱 2번 눌렀더니 꺼지더라.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그런 기능이 있어요. 애들 엄마도 전원을 누를 때 파워를 누르면 꺼지잖아요. 근데 바탕화면을 땅땅 2번 누르니까는 전원이 꺼지더라고요. 그걸 우리 막내가 알려줬나봐, 엄마한테. 그게 애엄마가 저한테 와서 자랑을 해요. 봐봐, 켜지지? 봐봐, 꺼지지? 해봐, 그러더라고. 저는 백몇 두 옆에도. 그래서 막내한테 물어봤어요. 야, 아빠 건 안 되냐 했더니 아빠 모델은 잠깐만 조회해볼게. 아빠는 안 돼. 바꿔. 그것 때문에 바꿀 일은 아니겠지.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능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기능들. 시작 프로그램에 만약 3개를 넣어놨다 그러면은 키면은 그게 3개 다 작동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그게 시작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나는 타자 연습을 요즘 많이 해. 그럼 한컴 타자 연습 아이콘을 거기다 넣어놓으세요. 그럼 컴퓨터 켜지면서 한컴 타자 연습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니까 하고 끄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백업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백업이라는 거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데이터를 따로 보관하는 걸 백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마트폰에서 백업받을 데이터가 뭐가 있을까요? 주소록, 메모장, 찍어놓은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백업을 받느냐? 백업 프로그램이 있어요. 잠깐 하나 앱을 알려드릴게요. 저도 이번에 처음 해봤어요. 처음 해봤는데 그게 뭐냐면은 스마트 스위치라는 게 있어요. 스마트 스위치 이라는 앱이 있어요. 스마트 앱을 까셔가지고요. 그러니까 2군데죠. 핸드폰을 새로 샀어. 근데 이쪽 옛날에 쓰던 핸드폰에 있는 문자 받은 거 있잖아요. 전화번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사진들을 새로 구매한 핸드폰에도 넘길 건가 이거 있죠. 이때 스마트 스위치라는 앱을 깔아가지고 둘 다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는 옛날 거는 보내는 애, 새로 산 애는 받는 애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핸드폰을 연동을 시켜줘요, 지가. 그래놓고 시작 보내기, 이쪽에서 받기 버튼만 눌러주면은 얘가 서로 데이터를 보내요. 저도 그렇게 해서 데이터 받은 거예요. 예전에 핸드폰에서. 그 다음에 아까 USB 케이블을 연동하면은 내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찍은 사진들, 동영상 같은 것들은 잘라내기 해서 내 컴퓨터에서 보관해 두면 돼요. 그러면 내 스마트폰의 공간이 널널해질 거 아닙니까? 또 여행 가서 마음대로 또 찍어도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몇 년치 사진을 그대로 보관해 두셔가지고 여행을 갔는데 찍으려고 봤더니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진을 안 찍든지 아니면 과거의 추억을 삭제하든지. 그 방법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신다는 거니까. 마이크로 SD가 없으니까 그런 거지.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관리 안 하잖아요. 모르니까는 그냥 내 편한 대로 내 습관대로 막 사용하는 거지. 근데 어떤 분들은요, 여행을 외국에 갔더니 디카를 가져가서 사진 찍다 보니까 메모리가 없는 거야. 찍을 양이 너무 많아진 거지. 그래서 마이크로 그 메모리 카드를 현재 가서 구매하신 분도 있어요. 구매하시면 이제 필름이 늘어나는 거지. 양이 많으니까 또 새로 갈아 껴가지고 또 찍으면 되고 이렇게. 그거는 가능해요. 근데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마이크로 SD라는 용어도 모르시고 데이터를 백업하는 의미도 모르시고 하니까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사진 찍는 걸 포기하든지 아니면 찍고 싶으시면 과거에 찍었던 과거의 내 추억들을 다 삭제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아쉬운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여행 가서 그런 일이 있어갖고 사진을 몇 장 삭제했다. 백업 받아 놓으시면 되죠. 백업이 뭔데요? 컴퓨터에 옮겨놓으면 되잖아요. 맞아. 그러면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안 해요 또. 당장은 안 찍을 거니까. 당장에 안 찍을 거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여행 가서 아차 백업하는 거 있었다 그랬지. 근데 안 해놨잖아 또. 그럼 또 이제 과거의 추억을 삭제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주소록 같은 경우는요. 주소록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써요. 오늘도 그 지하철 타고 오면서 어제 이제 그 교육생들 연동하는 거를 때문에 데이터를 좀 저장해 놨거든요. 그 주소록들을 그 네이버 주소록 있잖아요. 네이버 주소록 앱을 이용해서 여기다 다 백업 받아놨어요. 그러면 이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네이버 주소록으로 보내요. 그럼 네이버에도 다 나타나니까. 그럼 이제 기계를 옮기고 나서는 거기서 다시 네이버 주소록 앱 깔아가지고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 거죠. 메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아까 스마트 스위치라는 걸 이용하면 다 연동이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은 삼성 앱이라는 게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에도 데이터가 주소록이나 이런 것들이 연동이 돼서 백업을 받아놨더라고요. 알아서. 근데 그렇게 자동 연동을 시켜 놓으니까 핸드폰이 느려지죠. 그래서 이번에 바꾸면서 수동으로 다 전환시켜 버렸어요. 단지 지메일하고 그 캘린더만 이제 연동시켜 놓고요. 나머지는 다 오프로 해버렸어요. 이런 건 직접 해보셔야 돼요. 앱을 공부하면서 하나씩 같이 해봅시다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는 네이버 주소록 앱을 까시면은 어렵지는 않으니까. 그 다음에 태블릿 PC하고 연동하는 거는요. 네트워크 연동하는 거는 기계와 기계를 통신으로 연동하는 거니까 어려울 수는 있는데 데이터 연동은 쉬워요. 데이터 연동은요. 어떻게 하냐면 계정 있죠. 계정. 여러분 스마트폰 쓰실 때 구글 계정이 있어야 되는 건 아시죠? 구글 계정이 없으면 기계를 사용 못합니다. 삼성에 관한 기능을 설정하려면 삼성 계정이 있어야 되고요. 네이버를 보시려면 네이버 계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계정만 있으면 데이터는 다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핸드폰이 2대가 있는데 A라는 핸드폰에서 아까 주소록 네이버 주소록 앱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다 백업을 받아놨어요. 그러면 저쪽 B라는 핸드폰에선 네이버 주소록을 이용해서 주소록을 다시 복원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데이터는 다 주거니 받거니 하죠. 그리고 아이폰이라는 게 광고를 할 때 이랬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착각착각 찍어요. 그리고 여기서 소설 같은 거를 봐요. 영상을 봐요. 근데 스마트폰에서 보던 거 아이패드에도 나타나고 맥이라는 노트북에도 나타나고. 왜? 계정 때문에 연동되는 거예요. 계정만 돼 있으면 다 돼요. 제가 PC에서 구글 계정을 쓴단 말이에요. 구글 계정을 써가지고 여기에서 지메일을 연동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제 비밀번호 넣어주면은 제 지메일이 열릴 거 아닙니까? 스마트폰에도 지메일 계정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는 자동 연동만 시켜놓으면 스마트폰에서 지메일 전자우편이 똥땅똥땅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급한 거 있으면 여기서 회신하면 되고 불필요한 건 삭제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캘린더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캘린더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자기진 캘린더라든지 아니면 저의 강의 일정 같은 것들이 여기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정들이 이런 거 일정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일정들은 제가 만들어 놓고 아무나 볼 수 있게끔 공유를 걸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제 일정만 보이는 거지 저희 가정사 일정은 안 나타나잖아요. 가정사 일정을 보려면은 계정에 로그인을 해야 되고 제가 연동을 시키는 아이디만 볼 수 있게끔 해놨단 말이에요. 저희 가족들만.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날 공과금 나가고 몇 월 며칠 날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고 그거를 다 계정을 만들어서 캘린더에다 올려놓거든요. 그럼 우리 가족들, 제 이제 안식구라든지 우리 애들 같은 경우도 아빠가 몇 월 며칠 날 어디 강의하는지, 우리 집에 뭐 하는지, 행사가 뭐 있는지, 애들은 또 언제부터 방학인지, 또 1교시 월요일 날은 무슨 수업을 하는지, 화요일 날은 무슨 수업을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부모로서. 그거를 시간표를 받아가지고 다 제가 입력을 해놔요. 그럼 애들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캘린더에 자동으로 뜨게끔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연동이라는 거죠. 그게 연동이에요. 내 데이터 연동이라는 게. 이건 계정만 하시면 돼요. 계정만.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공유를 어떻게 할 거냐가 한번 더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폴더 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예, 여기는 이제 앱 중에 내 파일이라는 앱. 얘를 사용하면 잘 보이고요. 또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PC와 연결을 하면은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고클린 하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고클린. 이 컴퓨터 안에 아까 고클린이 깔려 있더라고요. 예, 고클린을 한번 설정해 볼게요. 새로운 버전이 새로 나왔다고 하는데 업그레이드가 안 된 걸 봐서는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게 이제 고클린이에요. 닫아 볼게요. 그럼 광고가 한번 뜹니다. 이거는 광고가 한번 뜨는 거예요. 이제 광고를 닫았어요. 자, 다시 한번 고클린 실행해 볼게요. 자, 이제는 닫아도 광고 안 뜰 거예요. 최초 한 번만 광고 떠요. 이제 내일 열어보면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켜가지고 고클린 실행하면 그때는 광고가 뜰 거예요. 자, 고클린 갖고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아까 프로그램 추가 제거해서 안 되는 기능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액티브엑스 삭제 같은 거. 여기 보세요. 액티브엑스 걸려있네요. 아까 미투 디스크 들어간 거 있었죠? 얘는 제어판에 안 나타났었어요. 그럼 쟤는 여기서 선택하고 삭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삭제된 거죠. 나머지는 뭐냐면 kcp.co.kr인 걸 봐서는 이거는 금융 업무 처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렉처러 서울 우먼업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우리 강사들 여러분 출석 정리할 때 쓰는 거,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삭제하면 안 돼요. 또 다시 설치해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니까는. 요런 것들은 볼 수가 있어요. 요런 거는 110조 우리야 프로그램 추가 제거 관리하는 데서는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액티브엑스는. 그리고 뭐 여기 최적화 기능들 있잖아요. 최적화 이런 것들. 이런 최적화들은 어렵지는 않은데 오늘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하다가 못한 게 뭐냐면은 이 뒷부분에 웹브라우저 설치하고 하는 것들, 여기에서 툴바 사용하고 기능들이 있거든요. 요것들 같이 설명하려고 좀 머뭇거리는 건 있습니다. 여기에 최적화 기능을 이용하면 불필요한 데이터들을 삭제를 해줘요. 그러면 제가 선택해서 지금 5308개가 이 안에 불필요한 데이터라고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삭제를 눌러주면 5300개가 다 삭제되는 거죠. 찌꺼기들. 당연히 빨라지고요. 빨라지는 것보다는 불필요한 공간을 줄여주니까 공간이 넓어지는 거죠. 찌꺼기 삭제했다고 빨라지진 않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모기산 가서 때 뺏긴 거예요. 때 뺏기면 기분은 좋지만 운동이 잘 되는 건 아니겠지. 뜀박질이 잘 되는 건 아니겠지. 그렇지. 예. 그럼 스마트폰도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앱들을 깔았었어요. 별도 앱을 깔았었거든요. 근데 이 핸드폰 새로 바꾸고 나서 보니까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스마트폰 제조 회사에서 제공을 해줘요. 관리하는 기능들을. 굳이 별도로 안 써도 돼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알약이라는 앱이 있어요. 알약을 깔면 아주 잘 관리해 줍니다. 그 띵동띵동 하고 알려줘요. 정리 한번 해주세요. 기간이 지났네요. 뭐 이렇게. 그러면 정리 버튼만 누르면 촥 정리돼요. 너무 좋아요. 그런 거. 나머지는 굳이 보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뭐 말도 어렵고 헷갈려 죽겠는데 뭐하러 이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고클린 설치했는데 접속하지 않은 사이트 계속 뜨는 거는 고클린 설치한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뭐냐면은 동반돼서 설치되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컴퓨터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요, 여기 PC 정비 자료실 여기 가보면은 아까 광고 팝업 삭제 방법 뭐 해서 이렇게 있었잖아요. 요것도 있어요. 서비스 관리 들어가면은 아까 요런 관리가 요런 거 고클린에 이런 거 느려질 때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거 아까 액티브엑스도 나왔어요. 액티브엑스 이런 거. 그래서 불필요한 건 삭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악성 코드 제거하기에 들어가서 아까 악성 코드 제거하는 방법들에 대한 설명이 잠깐 나왔었는데, 악성 코드에 들어가는 글자 중에 서치라는 글자, 가이드라는 글자, 키워드라는 글자, 툴바라는 글자, 알툴바, 구글 툴바 이런 건 아니지만, 네이버 툴바 그렇지 않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이름들. 그리고 또 어딘가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는 안 나오나? 그럼 프로그램들 제가 넣어놨거든요. 이걸 하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프로그램 자료실. 프로그램 자료실은 없는 것 같은데 어디다 넣어놨더라? 이건 프로그램들이 들어간 거고요. 아까 그거 다시 한번 가볼게요. 프로그램들이 아니라 여기에 악성 코드들은요 이름이 좀 특이해요. 그리드 스위치 아까 여기도 있는 것 같고, 어디서 지워 먹었나? 그 악성 코드들의 이름들을 알면 좋아요. 아까 잠깐 보여드린 무슨 뭐 가이드, 그리고 윈도우즈라는 말이 들어간 것도 많아요. 악성 코드에는요. 그러니까 윈도우즈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 보면 함부로 삭제 못 하잖아요. 근데 제어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게시자를 알아야 돼. 게시자. 만약에 윈도우즈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윈도우즈, 여기 윈도우즈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어느 회사 건냐를 봐야 돼. 마이크로소프트사잖아요. 휴레패커드잖아요. 이거 믿을만 하죠? 이건 믿을만 하잖아요. 이건 아두이노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아두이노는 이제 코딩 공부하는 때 공부하는 내용들이라서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 만든 회사가 어디냐? 만든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사냐? 어디냐? 그런데 악성 코드는요, 만든 회사 이름이 안 나와요, 보통. 그거를 검색해 보시면 돼요, 네이버에다가. 그럼 이건 악성 코드입니다. 삭제하세요, 이런 거. 어느 집 컴퓨터가 이상이 있다 그래서 컴퓨터를 가져와 보세요 그랬는데요, 프로그램이 어마어마하게 깔렸어요. 근데 악성 코드가요 진짜 징하게 나오더라고요. 백신으로 검사를 해봤더니요, 바이러스 악성 코드가 몇천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어떻습니까 그랬는데, 제가 이제 켜갖고 오랫동안 더 봤어요. 그랬더니 전원을 켜고 나서 한 15분 정도 지나야 바탕화면이 열리더라고요. 인터넷 실행하면 10분 있다가 창이 떠요. 이걸 언제부터 이렇게 사용하셨습니까? 꽤 오래전부터 이렇게 사용을 했대. 그럼 왜 관리를 안 하셨으면 그때 관리할 줄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기암 환자가 된 거예요. 말기암 환자가. 쉽게 말해서. 네,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백신을 가지고 이제 치료를 다 해놓고 나니까 전원을 딱 키면 뭐 1, 2분이면 바로 부팅이 되고, 인터넷 실행하면 바로 착 열리고, 속이 다 시원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입니다.